노벨상까지 받다 보니까 미국에서만 최소 4만 명이 이 전쟁 후에 이 수술을 받았는데 아유. 부작용이 속출한 거예요. 그렇겠죠. 네. 전두엽을 제거했으니. 네. 박정호입니다. 오늘도 김상윤 교수의 디지털 특강과 함께 합방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와, 노벨상 얘기 해보려고 합니다. 네네네, 좋습니다. 우리 이제 한강 작가가 노벨 네. 문학상 받은 것은 뭐 우리나라에 너무나 축제와 같은 일이죠. 네. 그런데 이제 그로부터 며칠 전이죠. 노벨 물리학상, 네. 화학상 네. 수상자로 AI 분야 연구자들이 선정이 됐습니다. 네. 이게 역대 최초고요. 예. 결국 기초과학에도 AI 영향력이 점점 커져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해주는 것이라 볼 수 있겠죠. 네. 사실 진짜 그 부분이 놀랐습니다. 너무 어린 학자분들께서 뭐 어리다고 또 제가 터부시하는 건 절대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이제부터 좀 업력을 더 쌓을 법한 나이인 것 같은데 좀 완성이 아니죠. 와, 그런데 이렇게 파격적으로 줄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어마어마한데요. 그러면 노벨위원회에서는 도대체 그 상금이 어디서 나길래 매번 그렇게 막대한 상금을 계속 주는 겁니까? 네. 일단은 작고하신 노벨 이 과학자의 남긴 펀딩이 있죠. 그게 이제 지금 현재 환율 기준으로 하면 40억 정도 된다고 해요. 40억 얼마 안 되네요. 네, 그 이제 스웨덴 화폐로 3,100만 크로네라고 예. 합니다. 근데 이게 40억 정도인데 지금 현재 노벨 재단이 갖고 있는 자산 총액은 8,248억이래요. 노벨위원회는 2007년까지 주식 위주로 투자를 해서 계속 이 노벨 자금을 불려오다가 최근에는 뭐 헤지펀드, 전환사채, 부동산 등으로 투자 이 어떤 대상을 확대해서 지금 상당한 이익을 매년 내고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것이 이제 지속 가능하려면은 상금을 이렇게 지불하더라도 뭐 마이너스가 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매년 수익을 대비해서 상금 규모를 정한다라고. 네, 실제, 그러니까 상금이 정해진 금액이 아니군요. 그렇죠. 매년 달라집니다. 그래서 수익의 몇 %를 할당을 해서 상금으로 배분하고 6개 분야고 공동 수장자도 있고 할 수 있으니까 네. 이것을 적정한 비율로 나누는 작업을 이제 매년 시행을 해서 대략적으로 이제 뭐 최근 몇 년 사이를 보면은 한 13억에서 14억 정도 하나로 네. 이런 정도 상금이 수여된다고 합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근데 항상 궁금한 게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공동수상자가 3명이다. 그러면 그 13억을 엠빵하는 겁니까? 아니면 각각 13억씩 주는 겁니까? 그게 일단 엠빵 개념이라 보시면 되고 연구에 기여한 정도를 또 계산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그 연구자들끼리 뭔가 의견이 절충안이 들어가는지도 모르겠지만 네. 그걸 이제 비율을 조정해가지고 총액 14억으로 나눠서 가진다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한 사람당 13억씩 주는 건 아니군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사실 노벨상을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가십거리로 노리고 계신 거 아닌가요? 항상 그 100명에 못 들어가서 제가 안 알려지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 1000명에는 1000명에는 그것도 연락이 공개됩니까? 오나요? 연락이 오나요? 그거 공개됩니까? 1000명까지? 공개 안 됩니다. 안 돼요? 1000명까지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은. 아, 영광인데 저는 그런 정도의 반열의 학자는 아니고요. 저는 그냥 동네 학자로서 네. 재밌게 경제 설명하고 현안들 설명하는 걸 그냥 제 평생 업인가 보다 하는데 사실 이런 게 있어요. 노벨상 자체가 노벨위원회가 스웨덴에서 탄생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소 미국도 배척하는 경향이 있었고요. 아, 그래요? 동양도 좀 배척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어떤 재미있는 수상자가 있냐면은 장폴 샤르트르 아시죠? 네, 알죠. 실존주의 철학자. 네. 뭐 소설도 많이 써서 대중적인 인기도 많이 얻었는데 이분이 이제 당시에 노벨 문학상에 선정됐어요. 상을 거부합니다. 왜 거부하냐면은 야, 나 노벨상 싫어. 왜냐하면 동양의 유명한 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왜 안 주느냐. 너무 정치적이다, 편향적이다. 예. 나 그거 안 받겠다. 거부했어요. 끝까지 네. 거부해서 네. 안 받았습니다. 오, 이런 분도 있어요. 그런 면도 있었군요. 예, 몰랐습니다. 근데 뭐 우리나라 학자들은 뭐 거부하실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노벨위원회에서 꼭 한국은 교수님 거부 안 하실 거죠? 저요? 당연히. 전 사비로 갈 생각이 있습니다. 상금 안 받으셔도 상금 안 받아도 됩니다. 주문 평생의 영광이죠. 일단 받아서 나눠주세요. 자, 농담이고요. 하도 요즘 우리나라에 노벨과 관련돼서 경사가 있어서 이렇게 쭉 알아보고 있는데, 자, 그런데 이런 것도 궁금합니다. 역대 노벨상 받은 사람들, 정말 훌륭한 사람들만 받는 거냐? 뭔가 주고 났더니 가끔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거나 뭐 그런 경우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것도 좀 알려주세요. 네, 뭐 이렇게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 것까지는 아닌데, 그러니까 그 해당 기술로 노벨상을 받았는데 이 기술이 뭔가 완성되지 않은 기술 혹은 부작용이 너무 커가지고 후세에 이게 노벨상으로 알려지다 보니까 기술이 적용됐지만은 이것이 실패한 것으로 입증되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1949년에 노벨 의학상을 받은 포르투갈 의사 에가스 모니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이분이 실제로 이제 49년이면 1, 2차 세계대전 직후 아닙니까? 전 네. 세계적으로 전쟁 트라우마가 극심하던 시절이었어요. 네. 정신질환자가 급증했죠. 자, 그런데 이 침팬지의 뇌 일부를 제거 후에 이 얌전해졌다는 여러 실험들이 입증이 되면서 이 에가스 모니스 주도로 전두엽 절제술이 기술이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뭔가 정신질환이 있거나 뭔가 트라우마를 치던 외상 후 이런 장애 치료를 해야 되는 사람들에게 전두엽 절제술 그 부분만을 제거하면은 그런 감정이 사라진다. 이런 것들로 상당히 이슈가 됐었고 바로 이 노벨상 수상자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노벨상까지 받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 의술이 너무 유명해진 거예요. 미국에서만 최소 4만 명이 이 전쟁 후에 이 수술을 받았는데 부작용이 속출한 거예요. 그렇겠죠. 전두엽 제거했으니 뭐뭐 부작용인가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감정을 아예 못 느낀다든지 매사에 의욕이 없이 쭉 늘어진다든지 그러니까 감정을 통제하는 뇌 부분이 제거가 되니까 이게 우울감만 사라져야 되는데 모든 어떤 기능이 사라진 거죠. 네네. 근데 제가 이제 최근 이 전두엽 절제술이 어떻게 지금 활용되고 있나 봤더니 아주 극소수 일부에 활용이 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사라진 의술은 아니다. 네. 다만 매우 소규모로 특정 상황에만 정말 뭐 다른 의술이 없을 때만 통용되고 있는 기술이 됐다. 뭐 이런 사례도 재미있는 노벨상의 비화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네. 또 하나 사례 소개를 해드리면은 뭐 퀴리 부인 아시죠? 알죠. 네, 방사성 원소 발견에 아주 이제 엄청난 업적을 세운 퀴리 부인이 이분은 2번 받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물리학상, 화학상 모두 그렇죠. 수상을 했고요. 이게 실제로 노벨상 이 수여하는 당시에 남편에게만 노벨상 수상자로 선정이 됐어요. 남편만. 그래서 남편이 편지를 쓴 거예요. 노벨위원회에. 나는 내 와이프와 같이 연구했다. 완벽하게 반반 기여했는데 나만 받는 건 이상하다. 그래서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 남녀 차별, 이 과학기술 분야의 이슈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같이 수상을 최종한 거죠. 네, 그리고 이 퀴리 부인은 이후에 화학상까지 받으면서 어떻게 보면 상을 2개나 받은 오히려 남편보다 더 업적이 뛰어난 학자로 지금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이죠. 남편분이 죽다 살아났네요. 이런 거 혼자 받았다가 집에서 뭐 분란이 그럼요. 끝납니다. 지금 노벨상에 대해서 쭉 살펴봤더니 여러 가지 재밌는 에피소드도 많고 우리가 몰랐던 상식들도 많은데요. 저는 우리나라의 의학이라든가 물리학이라든가 화학 분야의 노벨상 수상이 굉장히 생각보다 더 앞당겨질 가능성을 이번에 좀 많이 엿봤어요. 사실 노벨상이 여타 많은 분야들은 이 학문이 다 그렇습니다. 뭐냐면 도제식이에요. 우리 그 김 교수님은 학위할 때 제일 그 인상 깊었던 영감을 줬던 교수님이 어떤 분야의 학자셨어요? 저는 그래도 이제 산업 기술 분야이기 때문에 스탠포드 대학의 기술경영학이라는 걸 창시한? 네, 창시한 이 밀러 교수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았고요. 직접 수업을 들으신 거예요? 온라인 수업을 좀 당시에 이제 디지털 시대 공부를 했었거든요. 디지털 시대 공부를 하니까 사실 우린 그런 혜택이 있죠. 근데 사실 이 디지털 시대가 아니었었던 시점에는 그런 대가들이 지금 발빠르게 전개되는 트렌드라든가 아주 프론티어한 분야에서 전개되는 흐름들을 우리가 다 접할 수 있는 경로 자체가 단절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학문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도제식으로 프론티어한 곳에 있는 분들은 아직 텍스트북이나 교과서에 그게 반영도 안 되는 그런 분야를 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들 밑에서 그걸 배우지 않고서는 그 발빠른 현장을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노벨상을 수상하는 또 벌크로 수상자가 계속 나오는 랩실들 같은 경우는 항상 뭐뭐 대학교에 유수한 대학교에 어느 랩실 어느 학과 이렇게 계보들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요즘 보니까요, 우리 그 김 교수님도 스탠퍼드 대학교에 있는 최고의 대가의 수업도 궁금해서 온라인으로 접해보기도 하시고, 또 MIT나 이런 데 가끔 들어가서 보신 거 저한테도 전해주시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연구 방법론에 있어서도 그동안은 한 땀 한 땀 시행착오로 이거 한번 해봤는데 이런 조합과 이런 온도와 이런 외적 환경을 줬더니 이건 신물질이 안 나오더라. 그럼 이제 이거 해봐야지. 이제 이거 해봐야지. 그렇게 내부에서 트라이 앤 에러로 계속 해보다가 안 되다가 마지막에 이게 나오네 이렇게 되는 그 물리적 시간이 필요한 게 많았는데
이제는 AI로 그 물리적 시간을 완전 점핑할 수 있는 시기가 돼버린 거예요. 네. 그렇다면 프론티어학의 어떤 대가들의 수업을 그 학교에 가서 꼭 들어야만 되는 것도 이제 해갈이 됐고, 디지털 시대로. 그 다음에 AI로 어떤 물리적인 시간 투여를 계속해서 따라잡아야 되는 그 한계점도 극복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정말 이공계 분야의 창의적인 접근과 새로운 아이디어, 그리고 새로운 도전적인 과제에 한번 트라이 해보는 사람들이 이제 노벨상을 많이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의학 분야에서 다음번에 뭐 하나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저께인가요? 네. 제가 저녁 식사 모임에 한번 갔었어요. 그랬더니 국민대에 연머머 교수님 한번 나오셨고, 또 같은 대학교에 또 한 분의 교수님이 나오셨어요. 근데 그 두 분 모두 학부가 서울대 나오셨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같이 갔던 모 기업가 분도 같이 이제 갔는데, 그분도 학교 출신이 알고 봤더니 서울대였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세 분이서 동문회가 됐네요. 동문회가 된 거예요. 이제 막 셋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연대 출신이 저는 할 얘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제가 이런 얘기는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하나만 말씀드리겠다고. 노벨상 수상자 없는 학교가 학교인가요? 잘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한강 작가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드리고 그랬더니 그 교수님들은 죄송합니다. 저희들끼리 너무 반가워서 네. 옛날에 학관에서 뭐 있었던 일 이런 얘기 하시다가 순간 깜빡했다고 하면서 다시 이제 대학 순위가 바뀔 저는 하여튼 그만큼 참 노벨상 별것도 아닐 수도 있지만 국가적으로 참 기분 좋은 일이 네네. 아닌가 생각이 들어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노벨상 좀 이어서 더 해주세요. 네, 노벨 물리학상, 화학상 얘기 한번 좀 깊이 들어가 보죠. 알겠습니다. 오늘 재밌었습니다. 고맙습니다.